김수민의 뉴스 밑자 호그와트 팟강 2019년 마지막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도 아침에 일이 있어서 푹 쉬고 있지 못합니다. 저녁에도 일이 있고요. 성탄절 이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저는 최근에 드라마에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호그와트 팟강은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깊이가 좀 얕은 방송인 경우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깊이가 얕은 방송, 비교적 얕은 방송만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제로 다룬 방송은 호그와트 팟강으로 소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 방송은 무료로 다른 에피소드에 풀도록 하죠. 올해가 2019년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것이 2009년입니다. 올해 10주기가 있었고, 저희 뉴스 밑장에서도 성주에 사시는 김충환 씨를 모시고 1997년 대선을 대구에서 김대중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낸 이야기를 담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소화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왔어요. 그 에피소드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 사이에 뉴스 밑장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게 그동안 이 에피소드를 풀지 못했던 원인인 것 같고, 그것이 올해 뉴스 밑장의 과정을 축약해서 나타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준비했었던 것은 김대중은 현대사의 인물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김대중의 정치사상이 표현이 되면서 한국 현대사 이야기도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물 얘기에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코 1919년 3.1운동 때에 임시정부 수립 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문재인 정부가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려다가 말았죠. 건국 100주년이란 용어가 전혀 정부 차원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100주년이라고 치면은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치면 북한은 뭐냐? 북한은 이적단체라는 얘기거든요. 나라가 1919년부터 있었는데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별도로 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다 해서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국 100주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치 그렇게 생각해야 진보, 반자유한국당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입니까? 자, 김대중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은 선거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무주공산 해방공간에 권력이 탄생하는 5.10 선거였다. 빈손으로 돌아온 김구는 너무도 초라했다. 귀환 보고조차 선거 열기에 묻혀버렸다. 초대 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분단된 조국에서는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던 김구, 그와 그의 한독당이 빠져버린 선거판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라고 정확하게 김대중 자서전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8월 15일은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문맥에 비추면 5.10 선거, 50선거가 이제 최초의 총선거 아니었습니까? 1948년이었죠. 이 선거를 거쳐서 재헌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1948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8년임을 얘기하면서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는 게 건국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북쪽에서는 25일 늦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묘한 표현 차이가 등장해요. 대한민국은 탄생한 것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대한민국 위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김대중은 제가 김대중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존칭 안 붙입니다. 호칭이나 직책명 안 붙여요. 역사인물 얘기하는데 거듭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까 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얘기를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다고 김대중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렇냐?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1919년에 건국이 됐다 했을 때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거잖아요. 임시정부는 세워질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라는 건 좀 과하지 않냐. 당 정도를 만들자라고 했던 몽양여운형 선생도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 뒤로 가면서 무슨 파벌들이 막 나뉘어져요. 창조파, 개조파 뭐 등등등 막 나눠지고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세력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세력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전국기에 가서 몽양여운형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면 임시정부 말고도 고생한 그런 독립운동 세력이 많은데 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냐. 통렬하게 반박을 해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건국 직전에 국내에서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고 세웠던 조직이 건국동맹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건국을 준비한다. 건국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에 대한민국 그때는 뭐 조선이라고도 불렸죠. 이 민중들이 그 정부를 세웠나요, 직접? 선거를 했습니까?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쳤나요? 원래 정부가 있었다가 침략을 당하면서 망명을 해서 망명정부, 임시정부로 세웠다면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그 전까지는 정부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전에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어요.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면 1919년이 건국이다라는 거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계승하는 거지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3요소 얘기하죠. 국민, 주권, 영토 그 무엇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예전에 그 임시정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헌법 전문을 통해서 선언을 한 거에 불과하지 당시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의미가 있었다면 정식으로 정부가 세워진 시점이 있어야 임시정부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시정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임시정부도 의미를 갖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건국 시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1948년이 더 맞아요. 이게 뉴라이트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라고
1948년 건국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1919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몽양 여운형 또 보수고 김대중 또 그 뉴라이트와 같은 그런 보수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뉴라이트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승만 아니겠어요?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활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특히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라든지 이쪽을 막기 위해서 친일파가 섞여 있는 지주, 자본가, 우익 이쪽 계열에서 임시정부를 방패막이로 씁니다.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고 나중에 인민공화국 만들었는데 미군정 이것을 부인하고 국내의 우익 세력은 임시정부가 중심이다라고 내세움으로써 좌익을 깨려고 하는 좌익의 헤게모니를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도 대통령을 했고 이 이승만이 임시정부 세력과 국내에 있었던 뭐 친일파를 포함한 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치 이런 얘기를 해왔던 우익들을 포괄하는 존재로 이승만이 떠오르고 여기에 사실은 좌익 세력도 동조한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당 계열 좌익과 중도 좌익이 중심이 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만들 때에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승만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전국 때는 사실 대통령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을 가정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1공화국도 의원 내각제가 될 뻔했었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 만들었고 다만 그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적인 그런 출발이었던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대통령은 좀 상징적이고 나이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고 좌익들도 우리끼리 좌익끼리만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나이 많은 우익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앉혔던 겁니다. 근데 인민공화국 자체가 부정당하고 이승만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해방전국기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이미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세인식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승만과 우익들이 좌익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존재를 세웠던 거다라고 본다면 뉴라이트가 1948년 건국을 얘기하면서 또한 이승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설의 원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이미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건국 50주년 사업을 벌여요. 주화도 발행을 하고 그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는 분명하게 기억이 나서 나중에 1948년 건국을 얘기하면 사입이고 1919년 건국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2008년 정도에 나옵니다. 본격화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정부라든지 뉴라이트 세력이 1948년 건국설을 밀었거든요. 그때 안 그래도 2008년이니까 60주년이다 뭐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환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칭 진보적인 사람들이 1919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1919년이야말로 이승만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계열의 의도에 쓰였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확실히 수립되어야 건국이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건국은 확실하게 이제 이 아까 전에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그다음 며칠 뒤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 표현에 의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선이 그어진 채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에 대한 인정이 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인정은 당시에 이미 나왔던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나온 것인데 정부 수립 전에 김대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분오열하고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나는 좌우 합작을 표방하는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신민당은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독립동맹 참가자들이 만든 정당인데 김두봉, 최창익 등이 전면에 참여하고 있었다. 독립동맹은 평양에 본부를 두고 주로 북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1946년 2월 조선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신민당에 들어간 것은 이미 밝혔듯이 좌우 합작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첫 정당은 조선신민당이었습니다. 조선신민당은 어떤 정당이었느냐? 이 부분만 보면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자,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예난파라고 불렸던 김두봉, 최창익 등이 전면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좌익입니다. 근데 조선신민당이 좌우 합작을 천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도 정당인 건가, 중도 좌파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선신민당이. 당시에 중국은 물론 공산당이 그 혁명을 이렇게 하기 전에 중국은 주류가 이제 국민당이었던 거고 김구가 중국 국민당에 가깝고 중국 공산당에 가까운 쪽이 예난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난파는 굉장한 독립운동, 항일운동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가 해방을 하고 나서 한반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한반도는 소련이 지배력이 컸죠. 그리고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이 정권을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어서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서 무장 해제된 채로 들어갑니다. 임시정부도 남한에 들어갈 때에 개인 자격으로 다 요인들이 환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 공산당이 아니냐. 공산당하고는 다른 정당을 만들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조선 공산당이 따로 있었죠. 조선 신민당은 그냥 중도 좌파 정당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이 조선 신민당의 신민이 무슨 뜻이냐. 신민주주의의 준말이에요. 신민주주의가 뭐냐? 신민주주의는 뭐 주장하는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김수민도 신민주주의 주장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신민주주의를 하겠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민주주의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입니다. 마오쩌둥의 정치 사상은 소련, 기존의 공산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죠. 뭐냐? 기존의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르익으면 그걸 통해서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성장을 함으로써 이 노동계급이 결국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꿔나가게 된다. 뭐 이런 도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이쪽에서 갖고 있는 도식인데 소련에서는 좀 다릅니다. 소련은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자본주의를 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맨셰비키라는 세력이 있고 볼셰비키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맨셰비키는 이게 한국말로 맨셰비키가 소수파, 볼셰비키가 다수파예요. 원래는 맨셰비키가 다수파인데 이게 이름 짓기, 딱지 붙이기에서 밀린 거예요. 선전선동에서 밀린 거죠. 맨셰비키가 원래 다수파였습니다만 맨셰비키는 자본주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 볼셰비키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임마. 이게 볼셰비키예요. 그리고 볼셰비키가 이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권력 투쟁에서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옳든 그러든 간에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중국은 또 다릅니다. 중국 역시도 소련처럼 자본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달랐던 것은 소련에는 그나마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에 비해서 농민의 나라였습니다. 농민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일으켜서 어쩌고저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부르주아들의 중심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공산당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도시노동자 공산당뿐만 아니라 농민의 존재가 부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소자본가. 그러니까 소자본가는 별로 죄가 없다. 지 장사 좀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고 진보적 지식인 들어가고요. 민족주의자거나 민주주의자인데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 들어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족 자본도 들어갑니다. 이 자본 중에 매판 자본 그러니까 해외 어떤 그 대자본을 그쪽에 기생을 해가지고 국내 사람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매판 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자본가는 괜찮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바로 중국의 오성홍기가 상징하는 게 그거죠. 그 5개의 별이 뭘 상징하느냐 다양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다, 혁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선신민당은 공산주의자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다만 소련 공산당이라든지 그쪽하고는 다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공산당만 해도 조선신민당뿐만 아니라 조선공산당도 처음에 해방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왜냐? 미국, 소련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승전국인데 소련은 이제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체제라면 미국은 그 체제는 아니나 그래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을 물리친 민주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조선이 당장의 공산주의로 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식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하고 그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 이게 조선 공산당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의 좌익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신민당과 조선공산당의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백이 누구냐? 조선공산당의 백은 소련이고 조선신민당은 중국 공산당이랑 함께 활동을 했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대중이 신민당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자기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뉘앙스예요. 근데 해보니까 뭐 소련은 우리 조국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조선신민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김대중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 민족이 중요하지 어떻게 소련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이 신민당을 떠났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상황은 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김대중은 정치 초보였을 것이고 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또 조선신민당에도 참여를 했던 건데 이게 공산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떠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아마 조선신민당 내부에서도 여러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던 조선인민당 이 세 당이 합당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운형 선생도 자기가 있던 인민당에서 비주류로 밀려나 버렸고 조선신민당도 이렇게 북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난파가 북조선신민당을 주도했다면 남조선에는 연희 전문의 그 경제학자였던 백남훈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백남은 또 신민당 내에서 밀려요. 그러면서 이게 조선 공산당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러면서 이 정당들이 합쳐지면서 남조선 노동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김대중이 지역에서 봤던 김대중이 뭐 중앙에 서울에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목포라는 고향 연고지에서 정치를 접했을 텐데 그때 주로 봤던 자기가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신민당 내에 백남훈 선생 계열이 아니라 신민당 내에서 공산당에 더 가까운 또 혹은 공산당의 어떤 뭐랄까 프락치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대중은 이 조선신민당을 떠나고 좌익에서 우익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것은 1956년경이고요. 그 전까지의 이제 좀 변화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대중이 높게 평가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민당을 떠난 이후에 우익진영에 참여했지만 이름만 올려놨을 뿐 깊숙이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 좌익을 그만둔 사람들이 자신이 그만뒀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변을 당하게 되죠. 막 학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서 쌀 준다길래, 그 영화에 이은주 씨가 나오는 역할이죠. 쌀 준다길래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좌익으로 찍혀가지고 막 숙청당하고 처형당하고 막 그랬던 조직 있죠. 여기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김대중이. 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확실하게 우익으로 좀 전향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수립될 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시 서재필 박사를 흠모하고 있었다. 일제 말기에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누구보다 일찍 깨어 가장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권 해방과 만민 평등을 주장해서 만민 공동회를 만든 것은 단순히 눈앞의 독립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차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선구자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자, 서재필 하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서재필에 대해서 감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개화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 생활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국어를 뭐 많이 까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방전국 때 미군정에서 서재필하고 이승만을 좀 저울질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이 서재필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미국 독립운동 세력의 일원이었다면 거기서 이승만과 안창호의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게 서재필의 행적이었고 실사구시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이 1948년 5월 25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도 전인데 서재필 박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출마 요청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테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길이 빛날 독립투사였으며 절세의 애국자였지만 정치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좌우 합작에도 김구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된 이상 총선에 참여를 하는 게 옳은데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재필의 실용주의를 더 존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해방, 만민평등 이걸 주장한 것을 봤을 때 서재필은 단순히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김대중도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앞세웠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소련보다는 미국이 더 민주적이다라고 김대중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대중이 미국보다 다른 나라의 체제를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서재필을 존경했다는 대목을 통해서 김대중은 개화파의 후예다. 그러니까 그냥 독립을 하고 뭐 어떤 서양 세계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하면 좋다. 혹은 아시아 쪽에 있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혹은 소련이 됐든 이쪽 체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 이미 관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서재필을 흠모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서재필 말고 여운형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 19일에 총격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운형은 해방 공간에서 민족을 구하려 동분서주했던 빼어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분이 이념에 희생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념을 내세우고 뒤로는 권력을 잡으려는 무리들의 탐욕에 희생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여운형의 죽음으로 좌우합작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서재필 박사의 대통령 프로젝트가 어림도 없이 끝나 버리기 전에 여운형 이미 숨졌고, 예,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여운형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없습니다. 김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있었지만 여운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중이 상당히 존경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대중이 서재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것이, 서재필이 총칼 들고 독립운동, 항일투쟁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담보하는 내용이라든지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투쟁 이상으로 독립의 어떤 역량이랄까, 또 독립국가 수립 이후의 그 체제 상이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당혹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촌 김성수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촌 김성수 하면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인촌 김성수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제 부역행위를 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가 김성수가 얽혀있는 고려대학교나 동아일보에 또 새겨져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인촌 김성수가 오늘날에는 친일파로 꼽히지만 당시에 친일 청산을 했었다면 김성수도 청산되었을까?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가 왜 현대로 올수록 논란이 되냐면,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축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그 당시에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일제 말기에 우리가 민족주의자라고 민족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제 행적이 또 재조명되고, 이것이 1990년대 특히 그 이후로 많이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아예 그냥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친일 청산이 됐다면, 글쎄요, 이게 프랑스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드골이 어쩌고저쩌고 레지스탕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형해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독일군한테 그 향락을 제공했던 성매매 여성들을 질질질 거리에 끌고 다니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사실 프랑스가 했던 그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반인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왜 여성들을 끌고 다닙니까? 진짜 잘못한 놈들 따로 있는데. 그리고 프랑스는 한국처럼 이렇게 그 식민지 시대를 길게 겪은 게 아니에요. 근대 국가를 세워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점령을 당해서 레지스탕스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역한 놈들은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는, 저 인간 또 사정이 있었겠지, 약간 그런 게 좀 작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익 인사였던 유억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제가 신민당 얘기하면서 백남훈 얘기하잖아요. 백남훈은 좌익이고 유억겸 우익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해방전국 때 백남훈이 유억겸한테 쓴 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너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네 그려 하면서 편지를 써서 어쩌고저쩌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유억겸이 됐든 인촌 김성수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과거사 청산을 철저히 했다고 해서 날라갔다는 보장이 없고 그럭저럭 그냥 서로 알아주고 끝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촌 김성수를 막 처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 말기에
일제에 부역한 적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김대중은 1993년 8월 15일 광복 48주년 특별기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천은 비록 감옥에 가고 독립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독립투쟁 못지않게 우리 민족에 공헌을 했다고 나는 믿는다. 동아일보를 창간해 우리 민족을 계몽하여 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큰 힘을 주었다. 오늘의 중앙고와 고려대를 운영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일제 치하에서 이 나라를 이끌 고급 인력을 배출 우리 민족의 내실 역량을 키웠다. 또한 근대적 산업 규모의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도 능히 근대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러니까 신문, 학교, 기업을 통해서 민족 역량을 키웠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이 있어야 독립국가를 세우고 나서도 나라가 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인촌로인가요? 그 고려대 근처에 있는 길거리는 바뀌었죠. 저는 논란이 있는 인물은 거리 이름에 붙이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로 제가 살던 구미에 있었던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름 바꾸기로 한 결정은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인촌 김성수가 역사적으로 도려내야 될 정말 그 몰같이한 인물이었느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촌이 뭐 창씨개명 또 거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상적으로 제국주의자 파시스트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의도하고는 중요하지 않게 본인이 뭐 사리사욕이 있어서 기업을 운영했다 뭐 이렇게 보든 말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있던 역량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진짜 막 나름대로 업적이 있는 사람의 그 축에서 추방시켜 버릴 거냐 이거는 좀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성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또 봤던 거겠죠. 그리고 김대중이 자서전에서 중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조봉암입니다. 죽산 조봉암.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공산당의 좌익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해방이 되면서 조봉암이 공산당과 결별을 합니다. 뭐 북한에 가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결별을 하고 심지어는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내죠. 이게 조봉암이 김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점을 아마 김대중은 높게 평가했을 겁니다. 김구는 자기 고집 피우다가 좌우 합작도 안 되고 단독 정부 수립의 현실에 적응하지도 못했다면 조봉암은 아예 장관이 돼버리니까요. 그 장관이 돼서 뭐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승만하고 짝짝꿍이 되었느냐? 아니죠.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농지개혁을 농림부 장관으로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익 계열의 눈밖에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나서 야당 정치인의 길을 갑니다. 그 조봉암을 처음 김대중이 만나게 된 것은 전쟁 때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영도에 피난 시절 조봉암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김대중이 조봉암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도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인으로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내가 선생께 건의를 했다.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전쟁 때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서울 사직동의 조봉암 자택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공산당도 겪어보시고 다시 민주진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왜 공산당이 나쁜지를 알리는 적임자 같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왜 공산당을 그만두셨는지 얘기하면 국민들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지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 선생은 의외의 말을 했다. 김동지 말이 맞긴 한데 그럴 경우에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조금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김대중이 쓴 구절인데 공산당을 공개 비판하고 좌익 세력과는 완전 결별하여 주목을 받았다라고 조봉암에 대해서 서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다시 한 번 더 공산당이 왜 나쁜지를 좀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라. 그러면은 조봉암도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당신이 사상적으로 계속 공격받고 의심받으면 안 좋다. 그걸 적극적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조봉암이 나 옛날에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글쎄 조봉암이 반북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조봉암은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노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한 피해받은 대중들을 위한 경제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많은 주목과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쎄요, 김대중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평화 통일 얘기하면 북한하고도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하고는 선을 그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봉암은 왜 그러면 그러니까 조봉암은 이미 공산당하고 갈라섰고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지지층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김대중이 해준 얘기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단순히 뭐 반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통일론을 좀 꺼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김대중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옮기면서 김대중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실망했다. 지도자라면 적어도 조봉암 같은 큰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집결되는 표도 중요하지만 그 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집결되는 청취자 중요하지만 그 청취자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정치인 또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방송인, 평론가, 지식인이 이런 용기를 못 갖추면 그것은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겠죠. 여튼 김대중은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설사 그 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 후 선생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기에 더욱 아쉬웠다. 내가 아는 조봉암 선생은 인간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단지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조봉암도 다른 혁신 계열 정치인들한테 저 인간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정략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조선 공산당과의 결별, 그리고 결별 와중에 막 공개적으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결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좌익들한테는 못 믿을 놈으로 찍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인간은 좌익 출신이기 때문에 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인촌 김성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심해지면서 야당이 단결을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유민주파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대동파예요. 민주대동파는 야당들 다 모여서 대동단결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었던 셈이고 자유민주파는 자유민주주의란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좀 좌익이라든지 혁신 계열은 빼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민주파 쪽이 뭐 장면도 있었고 어지간한 사람들이 자유민주파였는데 민주대동파 좌익 출신들 혁신계 이쪽도 껴안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성수였어요. 인촌 김성수는 죽산 조봉암하고 같이 정치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도 나 공산주의자 아닌 지 오래됐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가 얼마나 통이 컸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혁신 계열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조봉암을 믿지 못했고요. 많이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 분열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1960년 4.19 전국까지 갑니다. 그때도 진보정당, 혁신정당이 하나로 통일되지가 않아서 여기저기로 막 나뉘어져서 각자 총선 출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5.16 쿠데타로 다 날아가죠. 그런 조봉암, 그러니까 같은 혁신 계열에게는 저 인간 너무 정치적이야라는 식의 평가를 받았던 조봉암을 두고 김대중은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은 이미 이 당시에 청년 정치인급에 해당했지만 조봉암보다 더 현실적인 모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일단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조봉암의 간첩 혐의 누명을 쓰고 죽은 그렇게 입증이 되고 만 거죠. 그렇게 조봉암은 세상을 떠났고 김대중은 살아남았어요. 조봉암만 세상을 뜬 게 아닙니다. 조봉암하고 결별했었던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헌영도 북한으로 가서 2인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 뭐 정치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앞세대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 훨씬 앞세대 사람들인데 김일성 정권에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김대중의 첫 번째 정당이었던 신민당을 주도했었던 독립동맹 예난파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과 친분이 있는 중국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도 숙청이 되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1956년이었습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8월 종파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종파 사건이라는 거는 종파는 어떤 당이 있을 때 그 당의 내부의 분파인데 당의 어떤 노선과 명분과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좌파의 이득을 도모하는 사람을 정파를 넘어서서 종파라고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면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8월 종파 사건이라는 단어는 김일성 정권 중심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김일성의 시각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 8월에 있었던 전원회의, 북한의 전원회의에서 예난파가 들고 일어났다가 다 작살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북한도 1956년을 기점으로 김일성 독재가 강화되는데 자, 그전까지는 김대중이 오늘날의 민주당이 이르는 그 계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대중은 독자 정치인이었어요. 김대중은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목포에서. 그리고 노조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김대중의 정치 노선은 민주당보다는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1956년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1950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남북한이 분단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체제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같은 체제야. 같은 체제에서 분단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뭐 경제적으로 더 잘 살거나 사실 북한이 좀 더 잘 살았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어떤 그 정치 역학 구도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김대중의 옛 동지들인
뭐 얼굴은 못 봤겠습니다만 그 옛동지들이 북한에서 숙청에 당할 때 그때 김대중이 독자 노선의 정치를 접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봉암과의 선택이 달랐던 부분. 조봉암은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 노선을 갔었고 근데 조봉암이 죽기 전에 이미 김대중은 조봉암 진보당 쪽으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민주당으로 결국 가는 거거든요. 민주당으로 가기 전에 독자 정치의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1956년 3월. 자, 56년이 기점이에요. 김대중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연도는 1956년입니다. 이 학설은 저 말고는 누가 제시하는 거 못 봤어요. 1956년 3월에 공화당이 창당됩니다. 이 공화당은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입니다. 하여튼 이 공화당이 아니고 박정희 공화당도 아니고요. 이 공화당에는 배은희, 장택상, 이범석이 최고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장택상이 누구냐. 이 이승만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고 이범석은 한국의 그 최초의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무총리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승만하고 틀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민주당 계열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3당이 창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택상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원래 굉장한 우익인데 나중에는 조봉암 구명운동을 할 정도의 제3정치 노선을 걸어요. 이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대중이 이렇게 민주당 쪽을 좀 피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화당 창당에 많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털어놨고요. 문서도 작성하고 공보 업무도 도맡았다. 그런 활동으로 비록 무명이었지만 대변인에 발탁됐다. 공화당 대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공화당이 주요 지도자인 장택상, 이범석 최고위원 간의 노선 갈등을 빚으면서 당원들이 무더기로 탈당했고 자신도 탈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화당도 그해 연말에 소멸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것이 1956년 같은 해입니다. 그해 5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신익규 후보의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에는 이승만 쪽에는 이기붕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김대중이 민주당이 입당하지는 않았는데 신익규 후보를 대통령으로 장면 후보를 부통령으로 지지했다고 털어놔요.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 정치인 김대중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김대중이 참여한 곳은 민주당의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었는데 신파에 참여를 해요. 구파와 신파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가 처음에 어떤 단독의 정파가 만든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뭉쳐져 있는 그런 정당이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 계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빼고 자유민주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그 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건데 구파, 신파 좀 차이가 있어요. 구파 같은 경우는 좀 자본가, 지주 이쪽에 많았고요. 신파는 관료 출신들,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누가 더 보수적이냐? 둘 다 보수적이죠. 근데 김대중은 신파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파가 조금 더 진보적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신파에서 1956년 정치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에 1956년 김대중에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대중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여당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일단 그 전에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뭐 다 비판적입니다. 이 박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실수는 친일파를 대거 종료한 것이었다. 네, 요 한 문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서 분단이 고착화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였고요. 특별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문단을 할애해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나마 퇴장하는 모습이 대인다웠기에 국민들이 그를 다시 노애국자로 되돌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 측의 권유가 있어서였겠지만 순순히 권력을 내놓고 망명길에 오른 것은 바른 선택이었다. 이 박사의 결단은 더 이상의 유혈 참사를 막았다. 시위대 대표들을 만나 불의를 보고 걸기한 의기를 칭찬한 것은 보통 사람은 지니기 힘든 용기였다. 이 좀 미스터리인데 4.19 때에 이승만이 4.19를 일으킨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울면서 그 학생들도 같이 울어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어쩌면 이승만 독재도 이승만 혼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만 또 꼭두각시인 측면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밑에 그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냥개들을 처치할 수는 없는, 개들을 부려먹어야 되는, 혹은 개들한테 부려먹힘을 당해야 되는 이런 처지였던 건 아닐까. 글쎄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김대중은 1948년 건국설에 섰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1948년 건국설과 이승만을 동일시하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4.19를 거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내각제로 다시 바뀌면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고 국무총리도 뽑았는데 대통령은 구파인 윤보선이 됐고요. 총리는 신파인 장면이 되면서 이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사실 자유당의 극심한 탄압에도 독재 정권과 주로 맞서 싸운 것은 장면 박사가 이끄는 신파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신파 정치인들에게는 가혹했다. 하지만 구파 세력과는 정치적 타협을 계속 모색하며 뒷거래를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4월 혁명의 도화선이라 할 만한 4월 6일 시위도 사실상 신파가 주도했다. 이처럼 신파는 4월 혁명에 대해 나름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구파는 야당의 뿌리라는 태생적 명분은 강했지만 독재와의 미온적 투쟁 등으로 현실적 지지 기반은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구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보선이 있는데 김대중은 시종 윤보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도 막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이유도 작용을 하는 거고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을 할 때 김대중은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비판을 한 게 계속해서 강경파로 일관하면서 일본하고 외교 정상화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계엄령이 터지니까 다 숨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해서 이거를 좀 절충을 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다구리들이 있었던 건데 이 다구리 놓은 사람들이 현재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요?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대화가 트이고 있는데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 기업까지 끼어들어서 한국 정부까지 끼어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뭐 문희상 매국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문희상 안이라고 하죠. 문희상 안이 추진되는 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그 대화 분위기를 트고 있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쳤다고 문희상 의장 혼자 추진할까요?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이 추진됨으로써 그게 신호를 보여줘서 일본하고 한국의 대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로서는 더 느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외교 정상화 외쳤다가 야당 세력한테도 사쿠라다 이런 욕을 많이 듣고 심지어 그 아들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사쿠라가 됐다고 애들이 놀려요라고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윤보선은 한일 외교 정상화 시점에서는 이미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무조건 투쟁 씨발 무조건 외교 맺으면 안 돼 이걸로 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김대중이 자서전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대통령 시절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정쟁과 갈등의 진원지였다. 국가 원수의 권위와 죄통을 스스로 박차버렸다. 라고 윤보선 대통령을 비판을 해놓습니다. 그 반면에 김대중이 정치적 대부로 모셨던 사람은 장면 총리였어요. 장면 총리는 민주당 신파였고 또 김대중과 같은 종교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대중이 여당 대변인을 그 당시 지낼 때에 당 총재인 장면 총리를 매일 만났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장면 총리가 유약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멀리 내다보는 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가장 큰 사명은 다음 선거에 다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를 통해 야당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못 넘겨줬죠.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에. 김대중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 총리는 온건한 민주주의자였다. 중도적인 생각을 지녔고 공산주의는 단호히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장 총리는 인간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되찾지 못했다. 그런 점이 혼란기의 지도자로서는 흠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5.16 당시에 대해서는 크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5.16이 일어났을 때에 장면이 도망을 치죠. 도망치는 상황에서 안경이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장면 총리 눈이 많이 나빴으니까 시력을 상실한 셈이죠. 그러고 나서 해화동 성당에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건데 55시간 동안이나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미국 대사관으로 갔으면 쿠데타를 수월하게 진압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 대사관으로 장면 총리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담이라도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왜 수녀원으로 숨어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또 수녀원에 피신해 있더라도 유엔군이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것도 국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간에 5.16을 견뎌내기에 윤보선 대통령이든 장면 총리든 간에 그다지 적절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비판적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윤보선에 대한 비판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회담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대중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구상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도 그들을 침략한 국가들과 다시 국교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루면 자칫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결국 우리만 고립될 것을 우려했다.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만의 장제스 총통만 반대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있었다. 북한, 중국, 소련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일본까지 잠재적 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얘기는 오늘날 다시 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로 넘어간 다음에 그 대목을 서술하는 부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서술이 눈에 띕니다. 장준하 선생이 유신 정권 때 돌아가셨을 때에 장 선생은 일찍이 박정희의 친일 경력을 폭로하고 위선적인 정치 행각을 맹렬히 비난했다. 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사실 장 선생과 나 사이에는 약간의 앙금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1971년에 김대중이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에 장준하 선생이 김대중 후보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1967년 대선 때는 분열되어 있던 야권을 통합시키고 단일 후보를 내는 그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는데 이게 1971년 대선 때는 다른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 점 때문에 김대중과의 사이에 앙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야당의 총재는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과 박정희가 단독 영수회담을 하는데 이상하게 청와대를 갔다 온 다음에 김영삼 총재가 뭔가 그 반박정희 투쟁에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간에서는 박정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유경수가 죽은 이후였거든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청와대에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뭐 김총재도 나중에 대통령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물러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김영삼에게 뭔가 설레이는 감정을 심어다 주었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정확하게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찰나에 김대중 장준하의 연대가 복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반유신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와중에 장준하 선생이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합니다. 이게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이다라고 하는 혐의가 굉장히 짙고 제대로 의문사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선생의 두개골에 그 어떤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절벽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이때에 이제 함석헌 장준하 선생 말고 또 다른 제야 인사인 함석헌 선생이 장준하는 김대중과 화해한 것이 죽음을 불러왔어. 저놈들이 둘이 합치면 어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준하, 김대중 좀 두 사람이 결이 다르긴 해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같긴 한데 김대중은 현실 정치인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장준하가 꾀했다고 하는 어떤 봉기라던가 이런 것들 또 장준하는 군 내부에 민주적이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군인들이 있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요. 그래서 내부의 군인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좀 과격하게 정권을 엎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김대중의 노선은 그런 노선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이 정치 인생에서 나름의 특히 젊었을 때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폭력 노선이었다가 비폭력으로 가고 비폭력했다 폭력으로 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비폭력 노선이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정당과 의회를 통한 정치 발전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제야 인사였고 조금 더 과격한 투쟁까지 계획했다고 하는 장준하하고는 결이 다른 정치인이었죠. 정치인으로서 결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제야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들이 어쨌건 간에 하나로 뭉쳤다고 했을 때는 정권의 긴장감이 가장 높아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은 이제 독재를 물리쳐야 한다. 또 통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좀 정책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대중경제론이라든지 여기에 필적할 만한 사상체계나 정책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비교적 장준하 선생이 민족주의자였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금 더 국제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외교 정상화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한 바가 있었던 것이고 세계 정세상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어떤 협력이 긴밀하게 필요하다 이것을 내다본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민주주의를 일거에 파괴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딱 운을 띄울 때 평가를 하는 대목에서 독재자 박정희 이렇게 딱 운을 띄우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로서 비판을 당연히 하는데 나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두 문장 나오고 바로 하지만 독재 정권이어야만 경제를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원조 경제에서 자립형 경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당시 경제적 흐름은 완만했지만 상승세였고 조짐이 좋았다 하면서 그냥 독재 정권 아니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군사 쿠데타가 오히려 경제 발전을 한동안 정체시켰을 수도 있고 또 민주정부였다면 적어도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치우침 없이 건전하게 경제 발전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기념관 지으면은 우리가 국고보조 해주겠다. 정부에서 국고보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치고는 많은 칭찬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농촌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잘못은 역시 지역 대립을 조장한 것이었다. 이 지역 대립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전라도 차별이 될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김대중이 자서전에 쓰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경상도가 따로 있고 전라도가 따로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정권은 선거 때마다 지역 감정을 자극했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인 박정희 딸 박근혜가 자기를 2004년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일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두고 참으로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7, 8년이 지나서 탄핵, 파면이 된 박근혜의 꼴은 못 보고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요. 여론은 당시에 김재규 11.6 사태에 대해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그래서 우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민중이 독재를 응징하지 않고 독재자가 부하에게 살해당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나는 그를 인간적으로 연민하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으로 엎은 권력은 그러니까 권력을 힘으로 엎고 나서 새로운 권력을 세우면 그게 또 힘으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 거사가 성공했다고 한들 민주주의가 됐다는 보장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거사가 없이 국민들의 힘으로 엎었다면 더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또 가질 수 있겠죠. 다만 저는 이거는 있다고 봐요. 당시 부마 항쟁이 거칠게 일어났고 부마 항쟁이 이름이 부마 항쟁이지 당시에 서울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던 박정희 죽기 하루 전까지도 대구대에서 데모가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이게 전국적 항쟁으로 커질 확률이 대단히 높았는데 만약에 박정희 정권이 전두환 정권과 같이 발포를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규가 이런 살상을 예방한 측면은 없지 않은가, 이 생각은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김재규는 아까 얘기했던 장준하 선생하고도 친분이 있었죠. 또 이제 장준하 선생 말고 또 하나의 재야 인사, 장준하의 친구로서 죽은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서 재야 운동을 했고 민주화 운동에서 통일 운동까지 연장을 했던 문익환 목사에 대한 그런 기술도 나옵니다. 사실 문익환 목사가 그냥 북한에 넘어가 버렸죠. 월북을 한 게 아니라 방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김대중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첫 번째, 다녀오면 바로 구속. 두 번째, 민주 세력이 탄압을 받는다. 세 번째, 민주화 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문익환 목사가 다녀와야겠다고 우겨서 결국 다녀왔고요. 약간 복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김대중은. 이상만을 쫓다가 가끔씩 현실을 못 볼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또 탓할 수만은 없다. 순결한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익환 목사 동생이 문동환 의원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1988년, 그러니까 87년이죠. 87년에 창당했던 평민당의 부총재를 지냈거든요. 근데 문익환 목사 동생인 문동환 의원도 김대중 총재하고 생각이 같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문익환 목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공안 삭풍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갔다 오면서 그때 막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후폭풍이 엄청 났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좀 본인도 평가하기 곤란했던 것 같기도 한데 김대중의 문익환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상주의자들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매우 고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 목사 개인도 실형을 받아 큰 고생을 했지만 민주 세력에게도 커다란 악재가 되어 한동안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1994년에 문익환 목사 서거 때를 다시 한번 서술을 하면서 민권이 유린되는 현장에 늘 그가 있었다. 우리는 시대 통일 일꾼을 잃었고 통일운동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라고 평가를 또 합니다. 그러고 그 해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죠.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이거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보다 더 궁금한 대목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김일성과 남북 문제를 두고 마음속으로 장기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장기를 두었다고 하는 게 장기가 협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싸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한 문장에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집약되는데 독립투사로 그 공로가 컸고 국민들을 결집시키는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지만 요까지는 앞부분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하고 비슷하고 국민을 결집시켰다는 하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준 박정희라는 그 평가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다음 대목 정권을 잡는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요것도 이승만 박정희하고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중의 김일성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독재를 했다. 네. 독재자였다는 거, 굉장히 심한 독재자였다는 거, 이것은 확실하게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북한과의 대화를 했던 것은 평화라든가 또 국익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어떤 외교적으로 활로를 틀려고 했던 거지 김일성에 대한 어떤 동조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특히 한일 외교 정상화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김대중이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김대중의 기본 베이스는 반공적 민주주의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결국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을 기술하는데 정치학자 이름을 특별히 거론을 합니다. 보통 뭐 앤서니 기든스라든지 해외 지식인들 몇 명이 거론이 돼 있고 또 올로프 팔메 또 브란트 독일 수상 이런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 수상이었죠. 이런 해외 정치인들 막 거론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 뭐 옛날에 케네디 쭉쭉쭉 거론이 되는데 조금 그에 비해서 김대중 자서전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에 비해서는 어떤 스케일이랄까 인지도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젊은 정치학자들은 호남 고립 구도의 부당성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영남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지역주의 연합의 길을 적극 제시했다. 이들은 수평적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이 누구냐? 황태연, 강준만, 김만흠, 전인권. 네, 이분들입니다. 김만흠 씨는 요즘에 어디 TV토론 사회자라든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찾아보시고요. 전인권, 이 가수 전인권, 이 전인권 씨가 아닙니다. 전인권 씨는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이분을 아는 거는 박정희 평전을 쓰셨어요. 박정희 평전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평전을 썼던 그런 정치학자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죠. 빌려서 읽어보시든지. 황태현, 강준만 교수는 최근에도 일간지 칼럼을 쓰고 있죠. 많은 책들을 썼고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을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또 대중여론 이쪽에서 김대중을 얼마나 몰아쳤느냐. 사람 하나를 왕따시키고 이지매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과감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준만 교수가 막 지식계 옛날에는 논쟁을 하다가도 누구를 가리켜서 욕을 할 때도 뭐 시옷 교수 이런 식으로 욕을 했는데 실명 비판을 하는 지금 보면 당연한 문화인데 그 지식 문화를 열어 제낀 사람이 강준만 교수였고요. 그리고 황태현 교수는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사회주의 사상가가 있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계급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굉장히 그 경제적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남부 쪽이 심각하고 남부하면 또 마피아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부 문제를 사고해야 된다. 단지 계급 문제만 사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호남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황태현 교수가 했었어요. 이 사람이 동국대 교수였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영남 패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영남 패권에 맞서는 나머지 지역의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은 정당화된다라는 그런 학설을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7년 대선에 대한 그 대목 중에서 이게 언제냐? 1997년이죠. 1997년 11월 13일 국민통합추진회의 통추에 김원기 대표와 노무현, 김정길 등 8명의 상임집행위원회 국민회의 입당 서명식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김원기, 노무현, 김정길 등은 1995년에 김대중이 정계를 은퇴했다가 92년 대선 끝나고 은퇴하죠. 95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국민회의를 따로 창당을 합니다. 그때 국민회의에 따라가지 않고 95년부터 한 2년 정도 따로 당을 하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에 그래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 김대중의 소속 정당이 입당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은 나는 통추 소속 정치인들의 명분 있는 행동을 크게 신뢰하고 있었다. 자민련과 연합으로 오른쪽 날개를 얻었다면 이들의 입당으로 왼쪽 날개를 얻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김대중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충청도 지역 표와 보수 쪽 표를 갖고 있었던 김종필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고 김영삼
쪽은 이미 출마를 안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대중, 김종필까지 묶여서 삼김이라고 부르잖아요. 삼김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어봐라. 김대중, 김종필 노정객들끼리 이념도 안 맞으면서 정권 잡으려고 손잡았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 쪽에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삼김청산이 우선이다. 우리 당 보시오. 김영삼은 나오지 않는다. 이회창을 미는 게 삼김청산이다. 이 논리를 펴고 있었고요. 그 신한국당 이회창 내 세력에서 갈라져 나간 이인재 후보는 자기도 삼김이 아니고 또 자기는 나이도 젊다. 그때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뭐 나이가 이인재 씨가 1940년대에 한 후반 출신이니까 당시에 한 50쯤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지금 봐도 젊죠. 이인재 나이가 젊으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삼김청산 겸 세대 교체를 위해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대중의 개혁색에 마음이 끌렸던 유권자가 이회창 혹은 이인재로 흩어져 버리면 이거는 김종필하고 실컷 손잡아도 몇만 표 차이로 몇십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길, 김원기, 노무현 이들 개혁색이 당시에 뚜렷해 보이던 정치인들이 김대중 쪽에 가세를 함으로써 개혁표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게 상당히 근소한 표 차로 승리를 했는데 그게 한 2, 30만 표 차 정도 되나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 2, 30만 표는 통추, 노무현 등이 얻어온 표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아니었죠. 김대중 후보의 지지, 찬조 연설을 TV에서 하는데 노무현이 나갑니다. 나가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해요. 찬조 연설 중에서. 나 경상도 사람으로서 김대중 지지한다.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삼김청산, 세대교체 여기에 혹하지 말고 일단 정권교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노무현 등등이 그 최후의 2, 30만 표를 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참 제 자랑인데요. 97년 대선 끝난 직후에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라고 저는 당시에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5년 뒤에 예언은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자서전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다 언급할 수는 없었는데 뭐 서태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직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록 음악을 우리 음악에 접목시킨 것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대중음악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태평소 소리가 등장하고 사운드는 헤비메탈 사운드였던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의 하여가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인물평은 아닌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직선 대통령제를 쟁취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정부 통령제였다. 부통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좀 조화를 이루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한쪽이 동쪽 출신이면 다른 한쪽은 서쪽 출신이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기 바로 직전 시절에 집필이 된 거잖아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도 정부 통령제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대통령제 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5년 단임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제 민의를 따르지 않는 독재자는 민의로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10년 동안의 민주정부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특히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매우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성공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의 표본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8년 실정은 참담하다. 지구촌과 그 속의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 예정, 외교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제어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토록 우리가 문명과 이성을 발달시켰어도 지도자의 잘못 하나 바로잡을 수 없음이 속상하다. 그것이 변함없는 권력의 속성이라면 제도를 통해 예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부시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제도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내각 책임제라든지 이원정부제 모색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말년에 김대중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찬성하는 게 있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하고도 연동이 되는 게 이런 정부 형태, 권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체제가 바람직한가, 이 얘기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생을 대통령제론자로 살아오다가 말년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은 그가 숨질 무렵에, 서거할 무렵에 세상도 크게 바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어느덧 그것도 10년 전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거목이 사라진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또 김대중의 생애 안에 많이 펼쳐져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구절들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직접 자서전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미 또 집에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혹은 한번 읽어놓고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리셨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책을 구하실 수 있다면, 빌리실 수 있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등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대화를 시도했는지, 뭐 여기 북한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마지막 호그와트 팟강은 올해 10주기를 맞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정치가 김대중은 다른 현대사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걸 통해서 현대사 이야기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년에도 때가 되면 또 틈이 나는 대로 현대사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건강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올라오는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